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즈 에디터입니다. 이 현지 시간으로 5월 8일 D-Wave 퀀텀이 2025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이 기업의 주가 말 그대로 날아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이 기업의 주가 무려 51.23%나 상승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 또 막 M&A 가능성을 짐작하게 만드는 그런 공시까지 나오면서 약간 몇 가지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한 내용들 오늘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실적 도대체 얼마나 좋았길래 주가가 50%나 떴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 그래프만 보셔도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이번 1분기에 D-Wave 퀀텀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509% 증가한 1,5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업 사상 정말 역대급으로 높은 매출을 기록을 한 것이고요. 순이익 지표로 따졌을 때는 물론 아직 흑자 전환을 하려면 멀었지만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술 혁신 스타트업에 있어서 당장의 흑자 전환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매출 외형을 늘려나가는 일이죠.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 매출 증가폭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는 팩트셋이 집계했던 애널리스트들의 매출 전망과 비교해서도 이를 가볍게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애널리스트들은 한 1,050만 달러 수준의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거의 500만 달러 정도, 450만 달러 폭으로 이걸 상회했으니 말이에요. 초이스 스탁에 가보시면은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의 이 실적 컨센서스 전망치를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올해의 D-Wave 퀀텀 같은 경우는 2,2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었는데 이거를 거의 이미 75% 가까이 달성을 해버린 것입니다. 남은 2, 3, 4분기 동안 이 연간 매출 컨센서스를 충분히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긍정적인 실적이 나온 것이죠. 다음으로 또 주목할 포인트는 이 기업의 현금 보유량입니다. IonQ의 실적을 커버할 때도 그렇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술 혁신 스타트업들, 특히 양자 기업들의 경우에는 당장의 매출 규모나 어떤 수익성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업이 얼마나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느냐, 바꾸어 말해 이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랫동안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만한 체력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혁신기술 스타트업들은 당장에 언제 수익 실현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불확실성이 높기도 하고 또 R&D 비용이나 또 매출 외형을 늘리기 위해서 이 영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만큼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이 두둑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런 맥락에서 1분기 말일 기준 D-Wave 퀀텀은 3억 432만 달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채로 분기를 마감했는데요. 이는 직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 아주 큰 폭으로 현금이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3개월 만에 이렇게 큰 폭으로 현금을 늘렸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사실 이렇게까지 현금을 빠르게 늘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기업이 지난 1월에 유상증자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앳더머니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해서 총 1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죠. 이때 당시에 앨런 바르체 CEO는 이번 유상증자 완료를 통해서 지속적인 수익성 및 현금 흐름 흑자 전환까지의 운영 계획을 완전히 실행할 수 있는 자본을 확보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앞으로는 우리 추가적인 자금 조달 없이도 충분히 흑자 전환할 때까지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 이제 우리 사업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약속이 정말 지켜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스펙 방식으로 상장을 한 정말 다른 많은 기술 기업들처럼 사실 D-Wave도 상당히 장기간 동안 다소 암담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퀀텀 랠리를 한번 거치면서 그리고 또 올해 들어서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 주가 흐름이 다소 개선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나온 상당히 긍정적인 1분기 실적,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 모멘텀이 이제는 앞으로 쭉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죠. 그렇다면 정말로 앞으로도 이번 1분기와 같은 좋은 실적을 D-Wave 퀀텀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들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는 이 사라진 가이던스입니다. D-Wave 퀀텀은 이전 몇 개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항상 그 다가오는 분기에 대한 전망을 제시를 했어요. 우리 수익성이 어떻게 될 거다, 우리 앞으로 매출은 얼마를 낼 거다, 이런 실적 전망치를 늘 제시해 왔는데요.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때는 어떤 전망치도 없었습니다. 앨런 바라체 CEO는 수익성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매출 추정치는 없고 흑자 전환에 대한 달성 시점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없다 라면서 어떠한 전망도 제시를 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어떤 구체적인 이유로 이렇게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았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워낙 거시경제 환경이 불안정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D-Wave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니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약간 짐작되는 구석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부킹 내역을 보시면은 그 이유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킹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이 체결은 했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은 그런 계약건을 의미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앞으로 들어올 돈의 규모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번 1분기 D-Wave 퀀텀은 160만 달러의 부킹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그렇고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그렇고 아주 극단적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부킹이 이렇게까지 줄어들었으니 당연히 앞으로의 어떤 가이던스를 제시할 때 있어서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기도 쉽지 않았겠죠. 이번 분기 굉장히 좋은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갑자기 급락한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갑자기 한 개 분기만에 급격하게 부킹이 줄어들었냐? 이는 사실 이 직전 분기 나왔던 부킹, 바꾸어 말해 이번 분기에 기록한 매출이 다분히 이례적인 매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직전 분기 부킹을 제외하고 나면은 D-Wave 퀀텀은 부킹이 꾸준히 하락하는 모양새를 그리고 있어요. 이번 분기 매출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이 독일 율리히 연구소에 판매한 D-Wave 퀀텀의 어드밴티지 시스템 양자 컴퓨터의 판매건에서 기록된 매출입니다. 이번 어닝콜 내용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우리가 이 마진이 굉장히 좋았던 것은 driven primarily by 이 1200만 달러 규모의 매출 총이익이 늘어난 것이 거의 주된 요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매출 총이익이 늘어난 것은 heavily influenced by 아주 강력히 영향을 받았는데 무엇에 영향을 받았냐? 이 퀀텀 컴퓨팅 시스템의 sale, 이 양자 컴퓨터를 판매한 것으로부터 거의 대부분 이 1200만 달러라는 매출 총이익이 발생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는 바꾸어 말해서 이번 분기에 이 긍정적이었던 매출이 아주 솔리드한 그런 반복 매출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이 D-Wave 퀀텀이 꾸준히 다른 기업들에게 혹은 뭐 미국 정부에게 이런 어닐링 방식의 양자 컴퓨터를 판매를 반복할 수 있다면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고객이 만약에 안 나타나게 된다면은 이번 분기와 같은 이런 깜짝 매출은 앞으로 기대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번 분기 실적 발표 때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양자 컴퓨터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특정 고객과 우리가 지금 협업이나 어떤 계약을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전혀 없었던 것을 보았을 때에 이 기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양자 컴퓨터를 판매하는 것을 통해서 올리는 이 매출을 올려나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D-Wave 퀀텀의 미래를 내다볼 때 우려되는 포인트 중 하나는 이 미국 정부의 어떤 스탠스입니다. 앨런 바르체 CEO는 이번 어닝콜에서 미국 정부는 게이트 모델 양자 컴퓨터에 너무 편중돼 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중대한 실책이다, 다른 국가 정부들은 다 어닐링 방식이 좋다는 걸 알고 있고 이거를 가지고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 뭐 하고 있냐, 왜 게이트 모델만 하냐, 이런 식의 다소 미국 정부에게 게이트 모델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이 어닐링 방식의 양자 컴퓨터에도 투자를 해달라, 이런 걸 촉구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이 D-Wave 퀀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발언입니다. 왜냐면은 이 양자 컴퓨터와 같이 이것이 실현되었을 때 이익은 크지만 정말로 실현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그런 기술 분야의 경우에는 이 민간 기업들이 잘 뛰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인 수준으로 민간 투자가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 기업들은 민간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투자를 이끌어 나가줘야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게이트 모델에만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D-Wave 퀀텀이 만드는 어닐링 방식에는 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D-Wave 퀀텀 입장에서는 이 양자 섹터에서의 경쟁에서 상당히 뒤처지고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닐링 방식이 뭐길래 미국 정부는 어닐링에 투자하지 않고 게이트에만 치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은 양자 어닐링은 이 양자 물리학의 자연적 진화를 활용해서 최적화 문제와 이 샘플링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컴퓨팅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이 양자 상태를 직접 제어하지 않고 문제만 설정을 한 다음에 그냥 양자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수렴하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데 있어요. 모든 물리계는 가능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가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를 활용해서 구조적으로 조합 최적화나 확률적 샘플링 문제를 이제 해결하겠다라는 것이 양자 어닐링 방식의 양자 컴퓨팅인 것이죠. 사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좀 이해하시기 어렵죠. D-Wave가 만들어 놓은 영상 자료가 한 가지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구슬을 큐비트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어닐링 방식은 큐비트를 직접 조작하진 않고 이 프레임, 이 문제만 그냥 다 규정을 해놓고
이게 자유낙하하듯이 그 자연스럽게 이 낮은 에너지 상태로 가고자 하는 이 양자의 성질을 활용을 해서 이 최적해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그러한 방법의 컴퓨팅 기법입니다. 그런데 게이트 방식은 달라요. 이 큐비트 자체를 직접적으로 조작을 하는 것이죠. 이 큐비트를 조작하는 난이도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렇게 직접 큐비트를 조작함으로써 우리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솔루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쉽게 요약하면은 양자 어닐링은 구현은 쉬운데 풀 수 있는 문제가 제한적인 양자 컴퓨팅 방식이고요. 게이트 방식은 반대로 구현이 어려운데 이 큐비트를 조작하는 건 너무 어려운데 이것이 구현됐을 때 훨씬 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용으로 사용 가능한 그런 양자 컴퓨팅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이 양자 어닐링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들은 있지만 이것이 당장 이 게이트 방식만큼의 어떤 범용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 왜 미국 정부가 게이트 방식에만 투자를 하는지도 사실 좀 이해가 되시죠. 훨씬 더 범용적인 방법, 이 양자 어닐링 방식은 뭐 암호화 이런 것도 풀지 못하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게이트 방식에만 투자를 해서 이것만 잘 해내면은 어닐링 방식이 제공하는 어떤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게이트 방식에서도 전부 다 해낼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게이트 방식 하나만 잘 파서 이것만 우리가 쭉쭉 키워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미국 정부는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앞으로 이 게이트 방식이 자리를 잡으면은 양자 어닐링은 무조건 도태되냐? 뭐 이렇게 단언하기도 쉽지는 않은 게 뭐 언제나 그렇지만 이 특정 용도를 위해서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장치에 대한 수요는 늘 있는 법이니까요. 이 양자 어닐링 방식도 꾸준히 기술 개발을 이어나가다 보면은 그 활용처와 앞으로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이 양자 어닐링 방식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다소 뭐 외면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D-Wave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내용이 되겠죠.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이 양자 기술 혁신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부인데요. 트럼프가 과연 앞으로는 기존의 게이트 방식에만 좀 치중하던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어닐링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투자를 더 진행하겠다, 뭐 이런 정책을 내놓게 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은 D-Wave 퀀텀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주목할 만한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D-Wave 퀀텀의 M&A 가능성에 대한 소식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번 실적 발표 때 나왔던 이야기는 아니고요. 5월 1일자로 제출된 이 한 가지 공시 서류의 내용인데요. 5월 1일 D-Wave 퀀텀은 이 severance policy, 이 퇴직금 정책과 관련한 이 공시를 한 가지 SEC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severance policy라고 하는 것은 이 퇴직 보상 정책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실직이 되면은 뭐 실업급여 이런 것이 나오는 것처럼 이 미국에서도 퇴직 보상 정책을 회사 내규로 지정을 해서 어떤 특정한 조건 하에 임직원이 퇴사를 할 경우 사전에 정해진 방식대로 보상을 지급하는 그런 내규가 존재합니다. 이번 SEC 공시에서는 알란 바르츠 CEO 또 존 마르코비치 CFO를 포함한 이제 이 3명의 임원의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었고요. 이 외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임원들이 5월 2일자로 새로운 퇴직금 정책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 그럼 퇴직 보상 정책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퇴직 보상안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 나누어서 이 보상안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non-CIC와 CIC 상황으로 나누어서 말이죠. 여기서 CIC라고 하는 것은 Change in Control의 약어입니다. 즉 경영권의 변경, 지배권의 변경 상황을 의미를 하는데요. 사실 거의 많은 경우 이 CIC는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발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좀 쉽게 치환하면은 인수합병이 아닌 경우와 인수합병의 경우로 나누어서 이 보상안을 책정을 했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 각각의 경우 보상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가? 먼저 이 non-CIC의 경우에는 이 퇴직을 하게 되면은 임원에게 일시적으로 현금, 아직까지 미지급된 연봉과 확정된 인센티브에 달하는 현금을 지급을 하고요. 또 연간 보너스 또한 지급을 합니다. 일반 임원은 근무 일수에 비례해서 CEO는 기본급의 100%를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앞으로 퇴직한 후 12개월 동안 연 기본급을 동일 조건으로 지급하는 그런 조항도 들어가 있었고, 건강보험료 상환 역시 일반 임원은 6개월, CEO는 12개월 동안 우리가 내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뭐 기타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그럼 다음으로 이 CIC 상황에는 어떤 보상안이 약속이 되어 있었냐?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이 미지급된 연봉과 확정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동일했고요. 이 연간 보너스의 규모가 조금 더 두둑했습니다. 일반 임원은 연 기본급과 연간 보너스 합계 100%, CEO는 150% 수준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이 건강보험료 상환 기간 역시 앞선 논 CIC의 경우보다 더 길게 일반 임원은 12개월, CEO는 18개월까지 보장을 하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주식보상 가속 베스팅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주식보상 가속 베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들에서 임원들에게 RSU나 스톡옵션 같은 그런 주식 보상을 지급을 하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너네 퇴직하게 됐으니까 이거 원래는 일정한 조건들, 뭐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한다던가 너네가 어떠한 그 사업 목표를 달성을 해야 한다던가 그런 요건들이 만족이 되어야 이게 너네 것으로 전환이 되는데, 퇴직하게 됐으니까 이거 그냥 너네 거로 전환시켜 줄게, 물론 조건들은 딸리지만 말이에요. 이걸 일종의 만료 기한이 있는 것을 그냥 지금 당장 앞당겨서 지급을 하는 이제 그러한 조항을 이 주식보상 가속 베스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또 약속이 돼 있었고, 마지막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기타 복리 후생이 약속되어 있는 그런 조항이었어요. 전반적으로 이 CIC 퇴직에 대해서 이 non CIC의 경우보다 더 후한 보상이 지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업계에서 굉장히 표준적인 그런 설계입니다. 이 가속 베스팅 같은 경우도 CIC 퇴직 요건에서 거의 항상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그 규모 면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세브런스 폴리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퇴직 보상안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CIC가 거의 10중 8구 M&A 상황의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또 바꾸어 말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 세브런스 폴리시를 M&A 상황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 세브런스 폴리시를 어떤 때 책정을 하느냐, 많은 기업들이 세브런스 폴리시를 어떤 때 책정을 하느냐, M&A 준비를 위한 이 어떤 안전장치로 사전 준비로서 이거를 도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트위터 인수권 때도 그랬고, 슬랙 인수권 때도 그랬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 세브런스 폴리시를 책정을 해놓고 이것을 M&A 때 이 경제용어로 골든 패러슈트, 황금 낙하산이라고 하죠. 이 황금 낙하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보호 정책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 황금 낙하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수 대상 기업의 이사가 이 황금 낙하산, 다시 말해서 굉장히 좋은 낙하산을 마련해 주었다는 거죠. 이 인수 대상 기업의 임원이 임기 전에 물러나게 될 경우에 일반 퇴직금 외에도 더 거액의 그런 특별 퇴직금이나 보너스를 지급을 함으로써 이 피인수 회사와의 보너스를 줌으로써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또 이 적대적 인수를 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인수를 해서 임원진을 다 자르고 싶어. 근데 인수를 하고 보니까 이 세브런스 폴리시 조항이 있어가지고 너무 인수를 하고 나서 경영진을 다 자르려면은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하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적대적 인수를 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인수하지 말자, 비용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인수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M&A를 준비하면서 일종의 보험 혹은 적대적 인수에 대한 방지책 같은 정도의 느낌으로 이 세브런스 폴리시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곤 하는데요. 이것을 D-Wave 퀀텀이 이번에 공시를 통해서 마련을 한 겁니다. 물론 이 세브런스 폴리시가 세워졌다고 해서 반드시 이 기업이 M&A를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무조건이라는 것은 절대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증시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정말 많은 기업들이 M&A를 준비하는 그 사전 단계로 이 세브런스 폴리시를 많이 활용해왔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12개월 혹은 18개월 내로 여기도 뭔가 이런 M&A 소식이 들려오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D-Wave 퀀텀의 실적과 또 몇 가지 M&A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워낙 변동성이 높은 그런 양자 주식이고, 또 특히 이번 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높게 뛰어오른 이 주가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좀 상황을 잘 살피시면서 투자에 나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